세상을 바꾼 정책들, 그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명쾌하게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처음으로 네. 야외에서 인사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점점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발전하고 있네요. 네. 네, 여기가 어디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잠들어 있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왔다 가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국립 서울현충원입니다. 네. 저 뒤에 보시면 탑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현충탑입니다. 높이가 무려 31m라고 하는데 그 자세히 보시면은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다 수호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현충탑 안에는 6.25 전쟁 당시에 이 시신을 찾지 못한 이 호국 영사들의 위패, 또 그리고 시신을 찾았으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 용사들의 유해를 또 모시고 있다고 하죠. 그 시신을 찾았으나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이곳을 왜 찾아왔는지 많은 분들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보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사실 우리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용어.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순국선열, 호국영령 많이 쓰기는 하지만 뭐야?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네.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국선열 같은 경우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신 열사분들을 뜻하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호국영령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그렇게 희생되신 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와 같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일제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은 순국선열이 되는 그렇죠. 거고 6.25 전쟁 때 이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하신 분들은 호국영령 이렇게도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의 대한민국 있기까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분들의 희생과 사실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아예 국정 과제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기존의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마음이 뿌듯해지네요. 국가보훈부. 야, 약간 부담스럽다. 그렇죠. 갑자기 막 무게감이 그렇죠? 예. 그렇죠. 야, 이거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 또 희생되신 분들 합당한 보상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고 이 복지 정책을 추진할 때 이 뭐라고 할까 국가 유공자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의 첫 걸음이 아닌가 봅니다. 인류 보훈 이런 말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보훈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 타임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임라인 어디입니까? 신라 시대입니다. 예. 한 국가가 융성했던 이제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 네. 이 보훈 정책도 탄탄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치열한 전쟁 끝에 삼국을 통일했었던 신라입니다. 신라. 네. 실제로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베풀고 전사한 자를 추모하라. 아주 중요한 좀 명령을 했다는 기록이 네. 남겨져 있고요.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이 포상과 추모를 직접 챙겼다는 것을 현재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실제로 삼국 통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유신 장군. 이 김유신 장군에게 이제 문무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 대공이 없었다면 나라의 흥망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이지. 사실이에요. 그 신라의 최고 관등인 태대각간이라는 칭호도 내리고 또 시급, 집과 땅이죠. 500호도 내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 이건 참 대궐에서 몸을 굽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명을 내렸다고 해요. 문무왕 앞에서도 대왕님 식사하셨습니까? 마지막이 제일 땡긴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진표왕 때는 공원 업무를 관장하는 상사서라는 기관을 설치했고요. 이때 이제 이 기구를 통해서 공로자들에게 포상을 했는데요. 나라에서 이제 공훈 포상을 확실하게 하는 어떤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나라가 나를 끝까지 지킨다, 책임지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분위기겠네요.
이런 분위기면 정말 확실한 공은 포상은 애국자를 만들어준다 이렇게부터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신라 같은 경우는 상사서라는 기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고공사라고 하는 또 보훈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전사한 군인에 대해서 왕이 친필을 하사하고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지급해서 전사자에 대한 제사를 국가 예산으로 이 전사자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국왕이 직접 관여해서 챙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죠. 그래서 신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이 보훈자들의 공로를 또 별도로 또 알리는 작업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전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도 확실한 보상이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공은 특별히 중요한 건데.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고려 말기 명장 이성계 장군. 그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해야죠. 너무 안 유명해. 그냥 뭐 이 활 신궁이었죠. 그냥. 네. 이 이성계에게 공양왕이 교서를 내렸는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손들에게 직책을 주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자손들의 죄를 무려 10대까지 면해주겠다. 한 100년 유예네. 한 100년 150. 와. 계산도 안 나오네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 본인은 물론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각종 혜택을 준 거죠. 황하가 허리띠까지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공을 잊기 어려워 벽상에 얼굴을 그리고 그 부모와 처에게 직을 봉하고 자손은 음직을 주고 죄를 면하게 하면 10대까지 미치게 하라 이 말이었죠. 약간 중간에 내시턴을 갈 뻔했는데 잘 살리셨어요. 위트였어요. 약간 위트했는데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멋있다 그렇죠? 멋있습니다. 네네. 뭐 사실은 언제나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나 환난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충훈부라는 제도를 또 두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적에 맞춰서 상원을 내렸고 이제 또 돌아가시면 그에 맞춰서 극진한 예를 갖춰서 또 제사를 지내셨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선조하면 약간 이미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선조가 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선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후에 전쟁에 공이 있는 관료들을 선무공신으로 또 선정을 했고요. 네. 그 화상,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초상화를 그려서 후세에 전하도록 하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관작과 풍계를 또 올려주기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보상의 꽃은 돈이죠. 네. 좀 그건 그래요. 네. 부정할 수 없죠. 네. 은전을 내려주는 등 이제 공적의 정도에 따라서 체계적인 보상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이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공적, 이순신 장군이 안 계셨으면 참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공제 너무 커요. 이게 공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정조 임금이 또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직접 이순신 장군의 신도비를 썼다고 하는데 임금이 신하를 위해서 비물을 쓴다? 이건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 충신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편지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제 진짜 그 어떤 심리적인 그죠? 감정적인 영광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또 이제 전쟁 공신들의 후손들, 이게 또 후손이 언제나 중요한 건데 군역 면제 혜택을 또 줬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또 공신들의 자녀는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아버지나 또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그 조선시대 이제 중앙군인 오위, 이 오위 안에 왕을 호위하는 특수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전사자들의 자제들 시험 없이 그냥 입대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혜택을 줬다고 하죠. 그렇구나. 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복무를 한 후에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줬는데 이제 충의위 같은 경우에는 정공신, 진짜 공신의 자제, 또 충찬이 같은 경우에는 원정 공신, 약간 도와준 공신의 자제. 또 이제 추장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의 군 공자 그리고 전사자의 자제를 입대를 또 시켜줬다고 합니다. 디테일한데요? 디테일하죠. 오. 그렇죠. 특채죠. 그러니까 좋은 특혜, 좋은 특채. 저희 방송이 좋아요. 사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진짜 우리 방송에서만 다루는 얘기인데 네. 역사적으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제 네. 공헌한 분들에 대해서 이 보훈 정책을 펼친 나라가 수백 년간 강한 왕조를 좀 이어왔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가 지금 얘기 나누고 딱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와 국민들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보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근대적인 보훈제도가 시작됐던 때가 1950년대입니다. 네.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해방 이후에 자아 갈등도 심각했었고, 그렇죠. 이 빠지산이나 어떤 무장 공비와의 싸움 네. 같은 게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군경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1950년에 군사 원어법, 또 1951년에 경찰 원어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곧이어서 6.25 전쟁이 또 발발을 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이 전후 복구 사업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법은 있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지원을 못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1961년 8월 5일 날 군사 원어청을 새롭게 창설을 해서 네.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원어 업무를 싹 통합하고 네. 새롭게 이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있는 곳, 여기가 와 있는 여기가 바로 50년 현지 임관 전사자 추념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임관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해에 이제 장교가 되신 분들이죠. 대부분 다 6.25 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전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제 만든 비가 바로 이 비인데, 그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제 형제묘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형제묘. 형제묘. 6.25 전쟁 당시 18살 어린 나이에 형님의 뒤를 따라 입대를 한 이천우 2등 중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9월 이 형님이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이 홀어머니를 뒤로 한 채 또 형님 뒤를 따라서 입대를 하셨다고 해요. 참네. 이 서울 수복 작전에 이어가지고 북진을 하고 평양까지 올라갔죠. 평양 탈환 작전 등 주요 전투에서 활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입대 1년 만에 백석산 전투란 곳에서 또 전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천우 2등 중사의 유해는 뒤늦게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현충원에 묻혔는데 그 장소가 바로 형님 옆이었어요. 이천우 2등 중사 형님 역시 이제 전쟁 중에 사망을 해가지고 현충원에 잠들어 있던 상태였는데 그 원래 6.25 전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전 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나라 사랑과 그 호국 정신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서울 현충원의 형님 묘에 나란히 안장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호국 형제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잘했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진짜네. 사실 널리 알려졌다시피 6.25 전쟁 피해가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단순 통계만 좀 살펴보더라도 당시 국방부 발표를 보면 한국군과 유엔군 전사자가 17만 명이 넘어요. 어우, 상상이 안 되는 숫자라고 할 수 네. 있겠고요. 부상자도 한 55만 명 정도. 뭐 이 정도니까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네. 1952년 9월 달에 전몰 군경 유족과 상위 군경 연금법을 제정해서 네.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부터 6.25 전쟁 전사자 및 유족에게 연금을 또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 지급액, 이제 금액은 이제 명목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좀 소액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나라도 너무 어려운 때니까. 그렇죠. 근데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이 17만 가구에 대한 지원, 이 국가 재정이 참 큰 부담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저소득층에 이제 한정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니 똑같은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그 배제된 그 이 전상 군경과 또 유가족들 사이에 이제 불신이 커지면서 이 전상 군경들의 대규모 시위까지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도우려고 했던 게 또 사회적 갈등이 되기도 하고. 사회 문제가 됐다고 하죠. 네네. 이 문제가 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1961년에 보건사회부 그리고 국방부 등에 분산됐었던 원어 업무를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사보훈처의 전신인 군사원어청을 창설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장관급인 군사원어처로 또 승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독립유공자 그리고 유족들, 4.19 부상자와 유족들이 원호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이 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실질적인 제도의 틀을 요 시기 때 구축을 하게 되죠. 네. 참 그러고 보니까 6.25 전쟁 전사자뿐만 아니라 뭐 독립유공자 또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도 포함됐다는 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네. 의미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어디다가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데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6월달 6월달. 현충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항상 자연스럽게 외우죠. 호국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 그렇죠. 예. 호국보훈이 그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거 이제 다들 좀 당황해하게 그렇죠, 되는 느낌은 아는데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이제 호국과 보훈의 뜻을 살펴보자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 호국이고요. 네. 그리고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이제 보훈을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6월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정말 큼직한 사건들이 많은 달입니다. 유독 많아. 유독 많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가능했던 것은 정말 수많은 위기와 전쟁 속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이 정말 계셨기 때문인데 혹시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지금 혼자 막 6월 25일, 6월 6일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뭐죠? 6월 1일. 이게 바로 의병의 날이라고 해요. 이거 언제 정했대요? 야, 이게 이게- 부끄러워지네. 아니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발발이 있은 후에 이제 열흘도 되지 않은 그 1592년 4월 20일 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희 장군 또 이 곽재우 장군이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하자고 이제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게 6월 1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력 돌리니까. 그래서 의병의 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날인데 그렇죠. 갑자기 좀 놓쳤다는 사실에 대해 좀 부끄럽네요. 아유, 그리고 이제 또 현대사의 가장 큰 전쟁을 남은 6.25 전쟁도 사실 뭐 6월에 일어났다. 그렇죠.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제2연평해전. 아유. 이 제2연평해전도 6월에 또 시작된 사건이고요. 네. 유독 6월 달에 뭐 사건 사고도 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날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달. 그게 바로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일 텐데요. 호국보훈의 달은 1985년 1월 1일에 정해졌습니다. 네. 1985년 군사 원호처. 지금 조금 용어가 낯선데 그렇죠. 군사 원호처가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인 국가보훈처로 개칭을 하게 됐고요. 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호국보훈의 달로 이제 6월을 딱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국보훈을 실천하는 것을 이제 주된 업무로 삼게 되면서 본격적인 보훈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원호 대상자 방금 언급하셨던 또 어려워. 어려워요. 이건 너무 어려워. 그렇죠. 원호 대상자에서 이제 국가 유공자로 호칭이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983년 미얀마, 당신 버마였죠. 미얀마에서 발생한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충격적이었죠. 당시 이제 북한이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벌인 폭탄 테러였는데 대한민국 수행원 등 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셨죠. 네. 이 한 나라의 관료가 정말 한꺼번에 이 참변을 당한 사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네. 대한민국 당시 충격과 슬픔, 심지어는 북진하자 이런 주장까지 있었죠. 화가 막 나니까. 그러니까요. 이 모든 국민이 그 사건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가 업무를 위해 이러다가 순직하신 17분을 단지 원호 대상자로 처우하는 것이 좀 그렇다. 명예를 높일 방안을 한번 우리가 마련해 보자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동안 이 원호가 구호와 이제 비슷한 어감을 줬거든요. 도와드린다. 그래가지고 이 존경을 받아야 하실 분들을 구호 대상자로 약간 비하하는 현상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호처를 보훈처로 바꾸고 원호 대상자를 국가 유공자로 명칭을 또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용어를 바꾼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딱 이해도 쏙쏙 되고 그만큼 조금 더 그 의미도 알게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호 제도가 생계지원 유지였었거든요. 국가 유공자 예우 제도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제 법률 자체가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정신적 예우를 함께 좀 탄탄하게 해드리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바뀌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파월 전몰 영령 추모비입니다. 파월이란 말, 이게 정말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렇죠? 그렇죠. 올라물은 이제 파병됐다 이 말이죠. 맞아요. 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을 기리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돌아오신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 고엽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보훈 대상이 된 게 1990년대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에야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좀 속상한데 너무 늦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뭐 20-30년이 지나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1962년에는 이제 약 20억 원 정도로 이제 아주 좀 작은 단위로 국가 보훈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 3,742억 원. 아유.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좀 재정적인 지원 자체가 좀 파격적으로 확장이 됐다고 하게 되고요. 네. 이후에도 계속 이제 보훈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 투여가 많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민들 같은 경우 당연히 뭐 보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게 그렇죠. 되고 국가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됐고요. 네. 그 결과로 이제 국가 재정이나 국민 성금 같은 것들이 계속 확충이 되면서 네. 최근에 이제 6조 원 가까이 그 재정이 또
충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비해서 많이 늘긴 늘었지만 좀 아직까지 좀 아쉽습니다. 이 전체 국가 예산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쉬운데 앞으로 이 국가 보훈에 대한 재정 지원 좀 팍팍 늘어나가지고 더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늘었는데도 아직은 좀 아쉽네요. 아쉽죠, 네. 우리가 계속 이제 예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우를 한다는 건 알겠지만 도대체 이 예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시카고 오헤어 공항, 프랑스에 있는 드골 공항, 그리고 워싱턴 기념탑, 제퍼슨 기념탑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유명한 맞죠? 사람. 그렇죠. 다 외국인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바로 이제 그 보훈과 관련돼 있는데 국가를 위한 희생을 이제 기억하고 계승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호국 영웅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또 이 명성을 부여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캐나다 오타와 의사당이나 프랑스 파리 개선문, 네. 그리고 이제 호주 멜버른 추모관 같은 경우도 이제 호국 영웅 선양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대부분의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호국 영웅들의 명예나 또 권익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를 설정해서 또 지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또 국립묘지와 같은 현충시설 같은 경우는 호국 용사의 위훈과 명예 선양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이는 다시 국민 역량의 결집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훈 기념 행사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네. 그리고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끌어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보훈 선양 제도는 보훈 대상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중요한 보훈 정책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호국 영웅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달 이달의 전쟁영웅 그리고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네.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달의 전쟁 영웅으로 뽑혔던 분 가운데서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현봉학 박사신데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봤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자, 영화 국제시장으로 다시금 재조명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 영어를 잘하셨어요. 미국에서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또 이분이 또 소아마비로도 군 복무 이제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6.25 전쟁이 터지자 이제 바로 한국 해병대 소속 군의관으로 이제 자원 입대를 하십니다. 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국군과 유엔군 기세를 몰아서 쫙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해 겨울 중공군이 또 밀려 내려오죠. 그래서 미군이 서둘러 철수 준비를 하는데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떠나기 위해서 몰려든 피난민들 이 흥남부두에 몰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 정말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맨 첫 장면이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통역 장교로 참전한 현봉학 박사, 그 알몬드 미 10군단장 집요하게 설득을 합니다. 봐라, 이 난민들 놔두고 가면은 다 죽는다. 미국 잘 사는 나라 아니냐? 탱크 버리면 또 만들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집요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원래 정원이 60명이었거든요. 그 메르디스 빅토리호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 10,000명 이상의 피난민을 성공적으로 승선시켜서 흥남부두를 탈출합니다. 그 생명을 더 살렸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보훈이라는 게 사실 점점 의미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유경영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굉장히 좀 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우셨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기리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달의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도 점점 좀 다양한 분들이 선정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무장투쟁 같은 걸 했었던 독립운동가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었던 외국인들, 또 그리고 이제 항일 작품을 쓴 예술인들도 다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폭이 넓어지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주도했었던 부추나 김홍명, 부덕량 등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제주 해녀 항일운동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여성들이 주체가 되었었던 대표적인 민족운동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무려 연인원 17,000여 명이 참여했었고요. 규모로 따지게 되면 제주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제와 해녀 조합 사이에서 이제 격렬한 이제 갈등이 일어났고요. 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 세 분입니다. 네. 실제로 낫과 호미를 들고 해녀 시위 이런 것도 또 주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이 결국은 주도자니까 네. 경찰에 체포가 돼서 미결수로 무려 6개월간 제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돼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좀 안타깝게도 이 부덕양 선생 같은 경우는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셔서 네. 결국 이제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됐고요. 올해가 제주 해녀 항일운동 90주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사실 좀 현재 많이 안 알려졌는데 네. 이 사건 또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서 또 어떤 호국보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보훈이라는 게 네. 국가 안보와 좀 직결된 정책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보훈의 기능이 약화가 되거나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떤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어떤 그런 애국심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네. 그건 사실은 이제 나라의 안보에 굉장히 좀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서 다양한 보훈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훈 대상자들의 이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 여기에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윤동주 좋아하시죠? 네. 시인 동주, 윤동주. 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 네.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그게 참 헷갈려요. 어느 나라 국적인가요? 실제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긴 한데 그렇죠. 네. 이제 실제 윤동주 같은 경우는 일제 핍박을 피해서 조국을 등재해야 했었던 북한도 이주민 3세대이기 때문인데요. 네. 일제 강점기 시절에 탄압을 피해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직계 후손이 없다면 공적 서류상 적을 갖지 못하던 게 기존의 법이었다고 해요. 아유,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시인 윤동주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무국적자로 이제 법률적으로 분류가 됐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지난해 그 중국 인터넷 포털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윤동주 시인이 중국인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또 일본에서는 일본인으로 또 소개가 됐던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8월 9일 날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시스템을 딱 마련하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이제는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요. 네. 윤동주, 그리고 이제 영화 동주 때문에 또 유명해진 송몽규. 아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로 이제 또 유해가 봉화에 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홍범도 등 그동안 무적이었었던 독립 영웅 156명이 독립기념관에 적을 가진 공식적인 대한국인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정말 의미 있죠. 정말 진짜 좋은 일이네요. 네네. 뭐 이 봉오동 전투 또 홍범도 장군 뭐 유해가 이제 서거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기억하시겠지만 공군 전투기 6대 엄호 비행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시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 지금 봐도 지금 생각해도 참 뭉클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 독립운동과 유해 봉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이고 이걸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또 이거 보면서 우리 굉장히 좀 뿌듯해도 하고 아 내가 진짜 한민족 내 나라 나라지. 네. 그런 기분이 딱 들게 되는데 네. 얼마 전에도 이한호 홍제아 지사 유해 봉안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한호 지사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였던 1919년 중국 간도 지역에서 항일운동 단체였었던 맹호단이라는 단체. 아유. 이름부터도 좀 세 보이죠. 세 그렇죠? 보이네, 진짜. 예. 이 맹호단 활동을 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분이고요. 홍제아 지사 같은 경우는 1920년대 프랑스 한인회의 전신인 제법 한국민회, 이 법이 이제 옛날 법국 프랑스 법국 프랑스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게 되는데 이제 제법 한국민의 제2대 회장으로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모아둔 자금을 파리 위원부에 전달하는 등 이제 국제연맹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선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그토록 바라던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 정말 좀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2023년 6월에는 6.25 참전용사 모두에게 새 제복이 또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었던 6.25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복의 영웅들, 아이고. 이름들이 멋있죠, 그렇죠? 멋있네요, 진짜. 네. 이 제복의 영웅들이라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참전 용사 분들에게 새 제복을 드리게 된 거죠. 네. 예, 그동안 이제 각자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각자 아이고 이런. 그렇죠. 이게 좀 의외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것들은 좀 제복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좀 각자 구입했었는데 이젠 정말 다 국가가 제복을 지급해드리는 좋은 문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던 22개 또 참전국에 이 보답하는 보훈 외교 행보도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 보훈 외교를 통해 가지고 참전국과 이 협력 단계
한 단계를 또 진일보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역사 과정을 겪기 때문에 네. 다치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 훌륭한 복무를 마치고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거나 이런 게 다 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대 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제대 군인 채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제대 군인법을 또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적극적인 좀 정책을 앞으로도 좀 계속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맞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경제 강국이지 않습니까? 많이 컸어요. 많이 컸습니다. 참 그런 국격에 걸맞는 인류 보훈 정책이 뿌리 내리면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제복 근무자, 국가 유공자 등 이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조금 더 존경받는 그 보급 문화가 지금보다 더 확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이 보훈 문화의 전환점이 되어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향상은 물론이고 보훈 문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도 좀 많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보훈 문화가 제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의 시작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 국가보훈부 격상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제발 잊지 마시기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말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국가의 여러 의무가 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해주고 또 보답을 해 드리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다시 한번 또 느끼겠네요, 진짜. 네네. 네. 이 보훈 정책이 좀 용어부터 어려운 느낌이 있지만 오늘 쭉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더 한층 좀 다가온 좀 편해진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죠. 자,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고 더 놀라운 역사 속 정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